기성우 원장님, 독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은 감염이라든지 혹은 생물학적 흡입 인자 혹은 심지어는 기계적 인자나 사회 심리적인 인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감염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기생충 같은 그런 이제 감염 인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생물학적 흡입 인자에는 곰팡이나 꽃가루 같은 것들이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인자로는 뭐 가장 흔하게는 좀 넓은 의미의 독소인데 뭐 자세의 문제도 기계적 인자, 가장 흔한 기계적 인자죠. 사회 심리적 인자는 현대에 들어서 특히 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게임이나 SNS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독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에는 돌림병이나 역병처럼 이런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사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그 13, 14세기에 뭐 패스트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돌았을 때는 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었고요. 뭐 20세기에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거의 5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는데요. 최근 이제 이런 보건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 발전에 의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도 뭐 사스라든지 혹은 조류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최근에 올해는 또 메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소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기성우 원장님, 독소가 암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몸 속에서도 암세포가 하루에 뭐 한 1,000개 정도는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몸 속에서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그러한 암세포들을 잘 처리해 주고 있죠. 그런데 독소라는 것은 항상 염증을 몸 속에서 일으키게 되어 있고요. 또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루에 암세포가 늘어나는 이런 생기는 암세포의 수가 1,000개가 아니라 2,000개가 된다든지 독소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은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요.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면역 세포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암세포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슨요법이라고 해서 커피 권장이라든지 혹은 식이요법으로 구성된 그런 대체요법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기성우 원장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곰팡이 독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무좀 걸려본 사람들 많으시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특히 많다든지 혹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든지 혹은 청결치 못하다든지 몸에 열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곰팡이 독소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구성 성분이 우리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과는 달리 당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곰팡이는 설탕 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설탕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또한 장내에서 포도당을 대사해서 에탄올 가스를 만들기도 해서 간에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음주운전이다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은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리고 장내에 곰팡이가 많아서 에탄올 가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누명을 쓴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는데요. 뭐 불안, 불면, 변비, 피부 발진, 인후통, 구강건조, 두통, 방광염 뭐 지금 실은 우리가 독소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거의 모든 증상들이 이 곰팡이 독소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나 혹은 약으로는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정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레가노 오일이라는 또 영양제 성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미실이라든지 니조랄 이런 뭐 무좀약으로 쓰기도 하고 비듬 치료제로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약들은 이 체내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간독성을 또 일으키기도 한다니까 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이 있습니다. 사카로마이세스 블라디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유산균이 있는데 이 유산균이 특별히 그 곰팡이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내 곰팡이 혹은 이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 이 독소들이 소멸되면서 독소를 다량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다이어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명현현상으로 볼 수 있죠. 일종의 명현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그런 완급을 좀 조절해서 천천히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소로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카제인과 글루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백질은 카제인은 우유 속 단백질이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글루텐은 밀 속에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들이 소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덜 된 상태로 특히 장 점막이 약한 경우에 장 점막을 투과하게 되면 아편양 그 펩타이드로 작용을 해서 중추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지방변증이라는 실리악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나타내서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만 해도 굉장히 그런 분들은 호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백질들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 그다음에 글루텐이 많은 음식들로 보리, 밀, 기장, 수수,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글루텐이 적은 음식으로는 쌀, 찹쌀, 바라, 현미, 메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만병의 원인인 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독소 해독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안에 아무래도 독소가 있으면은 장에서 가장 빠른 신호가 올 것 같은데 장 해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장해독의 경우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해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 요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유산균을 보강해서 바람직한 장내 세균 집단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 원칙을 보면은 영어로는 R로 시작하기 때문에 4R이라고 4R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는 굉장히 또 인식이 특히 한의학적인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또 5R로 바꾸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리밸런스라고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요가라든지 이런 심신안정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을 통해서 또 이 소화기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는데요. 특별히 이 장해독을 간단하게 집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해독을 위한 레몬 관장법인데요. 1리터의 물과 레몬 반 개로 관장 주스를 만들어서 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 관장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요새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관장 이 통이라고 해서 그 관장 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런 관장법이라든지 이런 해독법들을 시행할 때는 좀 전문의와 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그 레몬 관장법 같은 경우는 관장 후에 남은 레몬 반 개로 피부에 이렇게 도포를 해줘서 피부에 배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한 곧바로 이어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몸을 담궈서 땀으로 또 그런 독소들을 빼주게 됩니다. 간 해독의 경로와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모든 독소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는 간을 경유해서 이렇게 해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해독 대사는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이 지용성입니다. 독소들이 다.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수용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으로 바뀌는 그 중간 단계 산물로 바꾸어주는 1단계 대사가 있고요. 2단계 대사에서는 그 중간 단계 산물을 확실하게 이제 수용성 물질로 바꿔서 땀이나 혹은 소변이나 이런 형태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대사가 모두 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1단계 대사를 이렇게 촉진해 줄 수 있는 좋은 물질로는 레몬이라든지 아까 나왔었죠. 레몬 관장법, 양배추, 감귤류, 비타민 B군이 있는데요. 또 2단계 대사를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물질로는 지금 옆에 나와 있듯이 브로콜리나 레몬그라스, 샐러리, 미나리, 배추과 식물들, 또 마늘, 양파. 이게 MSM이라고 써 있는 것이 참 재밌는데 이게 메틸 술포닐 메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기유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황오리 하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유황이 또 2단계 그 해독 대사 중에서 설페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대사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해독을 위해서 유황 온천에도 가고 유황 오리도 먹고 그러죠. 또 이 간이 2단계 해독 대사에 대해서 이 황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무릎 연골에도 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다 쓰게 되는데 그러면 또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 약으로도 이 MSM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성이 재미있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고수는 잘 아시죠? 그 향채라고 하는 그 중국 그 향료죠. 향료로 사용되는 그런 풀입니다.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북엇국이 또 우리가 해장으로도 많이 쓰고요. 콩나물, 이것도 여명이라는 그 숙취해소제의 주 성분이었죠. 민들레는 포공형이라는 한약재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엉겅퀴라고 되어 있는데 엉겅퀴는 이제 한약재로는 대개라고 하고요. 우리가 실리마린이라는 간 보호제로 그렇게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도 간 해독 대사를 굉장히 잘 촉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